네. 자, 58페이지 이번 시간에는 회계 변경의 유형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자, 여러분들 요새 이제 TAT 2급 이론 하고 있어가지고 좀 이론이 힘드시죠? 실무 수행보다 조금 더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TAT 2급에서는 그 소득세 이론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론이 좀 추가가 다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재무회계에서는 지금 추가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 끝날 무렵에 회계의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 요 세 가지 합병이나 사업부의 신설 또는 대규모 투자의 경우하고 종전의 방법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의해서 변경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그 정당한 변경의 사유가 세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또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회계의 변경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정책의 변경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회계 정책이라 하는 것은 기업이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선택한 기업 회계 기준과 그 적용 방법을 우리가 회계 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그 방법 중에 정책적인 것이 뭐냐? 재무제표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 정책을 다른 회계 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내용은 여기 밑에 있네요. 네,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경우로 한정이 되고요. 변경 사례, 요게 이제 정책의 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변경의 사례는 두 가지를 우리 교재에서 예를 들었거든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유가증권 취득단가 산정 방법, 이 두 가지는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평가 방법인데, 여러분들 우리 재고자산 공부할 때 단가 결정 방법에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평균법 이런 것 등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정책적인 변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만약에 변경한다는 것은 선입선출과 후입선출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을 때는 후입선출로 바꾸게 되면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선입선출로 바꾸게 되면 이익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매출 원가가 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변경으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정책의 변경으로 보는 게, 유가증권 투자를 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의 취득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또 이 정책의 변경에 해당이 돼요. 자,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단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 매번 살 때마다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만약에 9월 1일 날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6만 원에 샀고 9월 10일 날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6만 2천 원에 샀고 또 9월 20일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5만 8천 원에 샀다. 그러면 살 때마다
매입 가격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모두 1일날 100주 또 두 번째도 100주, 세 번째 100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샀는데 오늘 그 유가증권을 그 중에 150주 절반을 팔았어요. 절반을. 그러면 절반을 팔고 지금 시가대로 팔았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가격이 뛰어가지고 7만 원이 되어서 7만 원에 처분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유가증권 그즉 단기매매증권이다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으로 봤을 때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을 계산하려면은 처분 가격 150주의 처분 가격은 7만 원이고 한 주당. 그러면 매입은 말이죠. 그때 샀을 때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물량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재고자산처럼 오늘 팔은 150주는 첫 번째 산 거하고 두 번째 산 거를 판매한 걸로 볼 것이냐. 그렇게 되면 선입선출법이에요. 아니면 20일 날 최근에 산 거하고 그 전에 산 거를 판매한 것으로 판매가 아니라 처분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계산되는 오늘 계산되는 처분 이익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유가증권 취득단가의 산정 방법도 말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처럼 선입선출, 평균법, 후입선출 이런 것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계 정책의 변경의 사례는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 이런 것 등의 변경이에요. 그것이 재고자산이면 재고자산 평가 방법, 그것이 유가증권이면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 방법이다. 네. 네, 그래서 회계 정책 변경 사례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에 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 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 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비교 재무제표상의 최초 회계기간 전에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 재무제표상 최초 회계기간 자산부채 자본의 기초금액을 반영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과 관련된 기타 재무제표 정보도 재작성한다. 자, 이 정책의 변경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소급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급 적용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입선출법으로 작년까지 하다가 이번 회계기간에 후입선출법으로 바꿨어요. 바꿨으면 전기 것도 바꾸어서 재작성한다. 그게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변경의 경우에는 전기 재무제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 목적으로 공시를 할 경우에는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작성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정책의 변경은 요 정도 아시면 돼요. 정책의 변경의 사례 두 가지, 그리고 재작성한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은 소급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추정의 변경을 보겠습니다. 회계의 추정. 일부 재무제표의 항목은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인식과 측정을 추정에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에는 추정치들이 있죠. 대손 충당금 이런 것도 추정이에요. 감가상각 같은 거 할 때
내용 연수를 5년으로 보느냐 10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당기의 감가상각비들이 달라지잖아요. 정액법의 경우에. 그러면 그 내용 연수가 5년이 맞느냐 10년이 맞느냐 이런 것도 어떤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어디까지나 그것도 추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추정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변경하는 것은 바로 그게 추정의 변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리적인 추정은 재무제표 작성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합리적인 추정이라면. 그러면 우리 회계의 추정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느냐? 네, 대손을 추정한다는 것. 그리고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 또는 평가. 재고자산이 진부화됐다라는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재고자산을 우리가 평가할 때 저가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재고자산이 이제 유행이 지났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진부화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판단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판단도. 이게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재고는 앞으로 판매 시장이 없을 거야 라고 보는 거. 그 판단은 사실은 추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유행 같은 걸 보면은 여러분들 요새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입고 다니는 청바지를 제가 보면은요. 옛날에는 청바지 밑에가 이렇게 굉장히 좁았죠. 좁았는데 요즘에는 넓은 청바지들을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넓은 청바지 옛날에 입었던 청바지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을 말이죠. 옷을 옛날에 넓은 청바지를 잔뜩 만들어 놔 가지고 아직 팔지 못한 상태로 보관했던 만약에 그 의류 도소매 업자가 있었다면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요즘에 팔면 잘 팔리겠죠. 예, 넓은 것도 잘 사 입으니까. 그럼 그때 이제 이제 넓은 청바지 시장은 이제 없어졌어 하고 그걸 진부화를 판단해서 이제 시장은 없어졌다라고 판단해서 그걸 이제 재고자산을 처리해 버렸으면은 큰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자, 대손해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은 추정이라 추정. 그 다음에 우발부채를 추정해내는 것도 추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채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부채를 공부할 때 말이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해서 공부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동부채 하면은 외상매입금이라든가 지급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그 매출 채무가 바로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고, 비유동부채 하면은 이제 어제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공부했던 그 사채가 이제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부채에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재무제표에 표시가 돼요.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발부채라는 것은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안 합니다. 네.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유발부채의 추정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추정.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유동부채, 예를 들어서 외상매입금이다. 이건 거래관계가 분명히 우리가 매입한 사실이 있는 것이고,
영수증 같은 거. 네. 그럼 분명히 확실한 부채, 지급어음,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고 반드시 약정한 기일에 우리가 결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사채 발행했고 거기에 언제 만기 때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다 돼 있어요. 분명한 부채입니다. 그런데 우발부채라는 것은 뭐냐? 이 성격이 뭐냐면은 우리 법인의 직접적인 부채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 부채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인 부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개인. 예. 자,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경제적으로 부모님하고 지금 독립이 안 된 상태일 수가 있죠. 예, 부모님하고 지금 같은 주거지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빚을 졌다고 한번 해보세요. 예, 돈이 필요해가지고 빚을 졌어요. 근데 아직 부모님은 몰라. 그거를 부모님은 몰라. 그럼 부모님은 야, 우리 가게의 빚이 얼마지? 아, 무슨 은행에서 얼마 빌린 거? 요게 우리 가게의 부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빚을 졌는데 뭐 카드를 썼는데 카드 대금을 못 갚는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런 건 예상을 전혀 못했죠. 예. 그리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우리 자녀가 갚겠지. 근데 이제 직장을 계속 다니고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 자녀가 직장에서 만약에 해고를 당했다. 벌이가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내줘야 돼요? 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부모님이 내줘야 되겠죠. 기업도 그런 성격의 채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부채가 아니지만 어떤 사고나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면은 회사의 부채가 될 수 있는 거. 그것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냐면은 우리 재무제표에 보면 주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주석에만 표시를 해줍니다. 우발부채를 요 정도 추정하고 있다.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지금 당장 우리 회사의 지급 의무는 아니지만 이 사건이 이렇게 잘못된다면 우리 회사의 부채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주석으로 설명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발부채라는 것은요, 뭐 그거를 이 얘기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발부채를 추정한다 그래요. 우발부채 추정. 그래서 이거는 것은 우발부채를 이건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이제 우발부채로 추정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추정의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또 우발부채는 금액도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되면 1억 원이 될 수도 있고 막 이게 금액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발부채는 상당히 불투명한 부채들이에요. 다음에 감가상각 관련된 자산들이 있죠. 기계장치, 건물 이런 거,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이요. 그런 감가상각 자산과 관련된 내용연수라든가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잔존 금액을 결정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추정에 해당이 돼요. 한마디로 감가상각과 관련된 내용들이 뭐예요? 내용연수, 그 다음에 정액법이다, 정률법이다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잔존가치 우리 정하죠. 잔존가치가 얼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회계의 추정의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양적으로 보면은 이제 추정의 변경이 좀 내용이 더 많아요. 그죠?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 진부와 우발부채 추정, 그다음에 내용 감가상각 내용 연수, 감가상각 방법, 그리고 잔존금액 이런 것 등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요. 아래 보기 중 회계 추정의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2. 우발부채의 추정 3. 대손의 추정 4. 유가증권 매입단가의 변경 산정 방법 매입단가 산정 방법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이 문제는 실기로 내지를 않아요. 지금 이 페이지에서 나오는 이 회계 정책의 변경이냐 추정의 변경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에서 나옵니다. 띄엄띄엄 내고 있으니까 어느 회차에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과거에 띄엄띄엄 나왔던 문제니까 알아두셔야 된다. 자, 회계 처리는 이렇습니다. 아까 정책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함으로 재작성하잖아요.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만 반영한다.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이 말은 뭐냐? 전기 거는 안 고친다 이런 얘기.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하다가 만약에 정률법으로 바꿨다. 그러면 전기 거도 정률법으로 계산하느냐? 아니 안 한다. 그냥 이번부터 하면 돼.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만 반영합니다.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할 경우, 자 위에서 지금 우리가 회계 변경에는 정책의 변경이 있고 추정의 변경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회계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만 회계는 아니죠. 회계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유사하면은 이건 정책의 변경. 또 이런 내용과 유사한 것이면 이거는 추정의 변경.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할 때,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무슨 변경인지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죠. 그럴 때는 추정의 변경으로 봐야 맞다.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그 효과를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그거는 추정의 변경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변경의 종류, 유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은 회계 오류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류는 변경과는 다른 것이죠. 오류는 잘못한 거예요. 회계 처리를. 개정 과목이 틀렸다든가 개정 과목의 분류를 잘못했다든가 뭐 금액이 틀렸다든가 이런 것 등이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회계 오류에 의해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오류가 당기에 발견되는 경우를 우리가 회계의 오류라고 합니다. 왜 그럼 당기의 것은 오류라고 안 하느냐? 물론 당기 거도 오류라고는 해요. 근데 당기 거는 그냥 고치면 되죠. 그날 전표에 가서 고치면 돼요. 근데 못 고치는 게 뭐가 문제냐? 전기 거. 그 과거 거는 이미 마감돼 있어요. 전기 재무제표가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발견이 됐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계의 오류는 전기나 그 이전 기간에 작성한 재무제표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이
단기에 발견된 것을 우리는 회계의 오류라고 부른다. 이거. 여기서 말하는 오류는 그거예요. 회계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로 금액이 틀렸다든가, 회계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든가,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또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든가, 과실을 했다든가, 누락을 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오류의 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단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우리는 중요한 오류라고 보는 거고요. 오류의 수정은 회계 추정의 변경과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하고는 다른 거예요. 변경은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기존의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을 변경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발부채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금액을 고친다든가 이런 것들은 오류가 아니라 이건 아까 말씀드린 추정의 변경에 해당됐었단 말이에요. 그것과 오류는 다른 것이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회계 오류의 또 유형을 알아보자 이겁니다. 회계 변경에도 유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오류에서는 어떻게 나누느냐면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가 있고요. 영향을 미치는 오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전기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데 단기 순이익이, 그러면 그 오류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달라지느냐? 달라진다.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오류. 변화 없어, 이익에는. 그러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는 그럼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를 우리는 일명 계정분류 오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즉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상호간에 오류가 있었다든가,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상호간의 오류, 그러니까 자산부채 자본 간의 오류. 자산부채 자본은 단기순이익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줍니다. 자산부채 자본 간의 계정과목의 오류가 있었던 것은 단기순이익하고 관계는 없어요. 또는 손익계산서 계정의 오류인데 계정과목 상호간의 오류. 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정과목 상호간의 오류라는 건 뭘까?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다가 우리 회사 상품을 갖다가 기부를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그거를 접대비로 처리했네요. 만약에 500만 원어치 상품을 기부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계정과목 분류를 그때 뭔가 착각했어요. 그래서 접대비 500만 원. 근데 원래는 뭐로 해야 돼요? 기부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기부금으로. 그렇죠? 자, 기부금으로 영업이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비용을 판매관리비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에는 변화가 생겨요. 영업이익이 500만 원 작게 표시됐을 거예요. 영업이익은. 그렇지만 당기순이익은 똑같아요. 접대비는 판매관리비에서 빠졌고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에서 빠지는 거니까 뭐 당기순이익은 맨 밑에 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비용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비용이요. 이것도 같은 비용입니다. 예. 같은 비용 계정 간의 계정 과목 분류를 잘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맨 밑에 나타나는 당기순이익은 같은 거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이거는 위에 있는 미치지 않는 오류 외에는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오류인데, 이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이제 당기 순이익이 뭐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익계산서에 차이가 생겼는데, 그거는 중대한 오류냐 중대하지 않은 오류냐에 대하여 이거는 수정 분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인 경우에 중대하지 않는 오류로 판단되었으면 어떻게 고치는지 고치는 회계 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요, 전기 건은 고치지 않습니다. 자,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손익 중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보고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기에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보고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A사는 1차 년도 초에 3년의 내용 연수를 가지는 유형자산을 900원에 구입을 하고 전액 수선비로 처리했어요. 유형자산을 비용 처리했군요. 이 오류를 2차 년도에 발견을 했고요. 이것은 중대하지 않는 오류라고 가정을 하고 수정 분계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비교를 해놨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는 유형자산 900원짜리를 매입할 때 차변에 유형자산 900원, 대변에 현금 900원, 그리고 결산 때 내용연수 3년이기 때문에 잔존가치 없고요. 자, 그래서 결산 때 이걸 나누기 3으로 해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처리하는 게 올바른 분계다라는 말씀이죠. 1차 년도에는 지금 여기 중간에 이게 선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차 년도와 2차 년도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년도에는 감가상각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잘못했어요? 전부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했어요. 그리고 2차 년도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물론 비용 처리했으니까 자산이 아니니까 감가상각을 할 리는 없죠. 자, 그런데 그 오류를 당기에 발견을 했습니다. 2차 년도에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2차 년도인 올해 어떻게 수정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자산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요거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유형자산 900원 이걸 고쳐주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고쳐주기 위해서 요렇게 전기에 했다면 이렇게 하겠지만 단기에는 이렇게 고쳐준다. 자, 그러면은 유형자산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유형자산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300원 반영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오류 수정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600원을 잡아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전기에 이게 좀 전기에 당기에 비용이 300원인데 전기에 900원으로 600원만큼 비용이 더 증가됐어요. 전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600원을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전기오류 수정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으로 단기의 수익으로 그냥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 전기하고 단기 합치면 결국에 같아지는 거예요. 여기 600원만큼 비용을 더 많이 잡았잖아요. 예, 그것을 단기에 전기오류 수정이익
600원으로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기의 감가상각은 이것과 똑같이 당기의 감가상각은 이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이대로 해주는 거고요. 자,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실무 수행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나오진 않으니까 뭐만 기억하시냐면 이론 문제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중대하지 않은 전기 오류의 수정을 할 때는 전기 오류 수정 이익 또는 이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와 같이 당기의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그 차이 자, 비용을 300원만 처리해야 되는데 900원으로 처리했잖아요. 그 600원의 차이를 이렇게 정리해 버린다. 그러니까 전기 거는 안 고쳐준다 이거야.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나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그것만 핵심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중대한 오류를 보겠습니다. 중대한 오류. 자, 중대한 오류는 쭉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중대한 오류는 일반적인 회계에서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의미한다. 중대한 오류의 경우에는 소급법을 적용한다. 고친다는 얘기죠. 전기 거를. 이와 같이 소급법의 적용을 중대한 오류의 경우로 한정한 이유는 모든 오류의 수정의 회계 처리에 소급법을 적용한다면 재무제표를 빈번하게 재작성하게 됨에 따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오류를 여기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소한 오류는 아까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사소한 오류.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오류만 소급법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을 위해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각각의 회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 금액을 해당 기간 재무제표에 반영을 한다. 비교재무제표에 보고된 최초 회계기간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에 대하여는 당해 최초 회계기간의 자산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을 한다. 기초금액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전기 것이 고쳐졌으니까 기초를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과 관련된 기타 재무제표도 제작성한다. 아주 중요한 오류는 이렇게 제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사례도 아까와 똑같은 사례예요. 자, 아까와 똑같이 900원짜리 유형자산을 취득했는데 3년 내용연수 3년이고 잔존가치 없는데 이것을 말이죠. 잘못했어요. 이렇게 수선비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죠. 아까와 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고쳤나 보세요. 아까하고 달라지는 계정 과목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600원의 차이를 말이죠. 전기오류 수정 이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건 이건 참고로 써준 거고 이건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계정 과목이 뭐예요? 이익잉여금, 자본 계정 과목이죠. 자, 이익잉여금 당기분에다가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증가시켜줬어요.
그러면 아까 중대하지 않은 오류의 수정에서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가지고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것과 지금 바로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은 단기의 손익에는 반영이 안 돼요. 이거는 조금 전처럼 전기오류 수정이 잡으면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그 600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익잉여금에는 들어가는데 그러면 손익에는 언제 손익에 반영됐죠? 전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거 손익계산서 다시 만들었어요. 전기 거 손익계산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2월 이익잉여금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져서 이렇게 증가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분개를 해도 되고요. 이 분개 대신에 자본의 기초금액을 바꿔주면 되죠. 우리 그 전기에서 2월 된 거 있잖아요. 2월 이익잉여금. 그 금액을 거기다가 600원을 더 더해주면 돼요. 요 분개 대신에. 근데 이제 분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 더해주는 작업이 이렇게 분개해주면 기초금액을 건드리지 않아도 더해지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통제제도와 내부 회계관리제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출제 그 내용은 FAT 1급에서 출제되는 내용과 수준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부 통제 제도라는 것은 이 회사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그 내부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내부 통제 활동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사 이제 법인이라는 것이 이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를 해야 돼. 내부 통제. 그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한 모든 제도가 다 내부 통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재무정보, 법인이 발표하는 재무정보가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아, 저 회사는 일을 말이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그 회사 일하는 게 엉망으로 보인다. 내부 사람이 보더라도. 그러면 그 회사에서 작성한 재무정보에 신뢰가 가지 않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 내부 통제는 내부 통제 중에 내부 회계 업무를 하고 있는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법률과 정책을 잘 준수하는 것. 관련 법규나 정책을 잘 준수하는. 이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내부 통제 제도예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 잘 내고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제도에 요소가 있어요. 요소. 내부 통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5가지가 있죠. 이것 또한 아래 보기 중 내부 통제 제도의 요소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통제라는 말이 우선 많이 들어가겠죠. 통제 환경. 자, 내부 통제 대상이 뭐예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의 이 환경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직 체계라든가, 또는 상벌 체계, 인력 정책, 교육 정책, 경영 철학, 기업의 윤리, 기업의 리더십,
이러한 환경적인 것을 우리가 통제 환경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위험 평가라는 요소가 있는데요. 위험을 계속 관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소한 위험이라도 계속 그걸 식별하고 분석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회사의 일이든 우리가 뭐 국가의 일이든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어느 날 큰 사고가 갑자기 나지는 않아요. 평소에 그러한 조짐들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방치하니까 나중에 더 큰 터무니없는 재난 같은 그런 사고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관리하라는 거예요. 위험 평가, 어떤 업무의 활동에서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식별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위험 평가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통제 활동이죠. 이 통제 활동이라는 건 회사 내의 모든 업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분장하고 문서화하고 결제 체계를 수립하고 감독 체계를 만들고 자산 보호 체계를 구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통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및 의사소통도 구성 요소에 들어가요. 예, 우리가 이제 원활하게 이런 결국에 이 회사 내의 업무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 업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게 되면은 제대로 업무가 돌아가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최고 경영자에서부터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까지 어떤 그 탑다운 방식의 의사소통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저 말단 사원의 어떤 의견이나 제안이 경영자에게 잘 전달되는 그런 보톤업, 밑에서부터 위로의 의사소통, 또는 같은 부서끼리 조직끼리의 의사소통, 수평적인 거, 이와 같이 수직 수평적으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회사에 아주 그러한 원활한 보고체계, 그런 의사소통 체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기업들은 제가 알기에 이 담당자가 직접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일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큰 기업들도. 모든 업무를 다 그렇게 하진 않는데,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가 지금도 이천에 있어요. 한 3, 4년 전에 퇴사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이라서 같이 한번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회사 돌아가는 얘기를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과거하고는 많이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다녔을 때만 해도 그 회사가 그 안에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크고 작은 이런 사고가 참 많았어요. 껐듯하면 뭐 어디서 뭐가 넘쳐가지고 작업자가 그 화상을 입기도 하고, 뭐 폐수 처리장에서도 막 무슨 물이 넘쳐가지고 복화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도 가끔 있었고, 하여튼 터무니없는 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부 통제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내부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 지금 그 회사가 지금은 이제 외국 법인이 됐어요. 국내 회사가 아니고 외국 법인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안전관리 담당자가 있는데, 안전관리 담당자는 보고를 직접 자기가 보고하는 사람이, 안전관리 담당자는 일반 사원이래요. 사원인데 보고는
공장장한테 직접 보고하고. 안전관리 중에서 만약에 손가락이라도 좀 이게 어디에 벨트에 끼었는데 여기서 피가 났다. 예, 피가 나는 사고는 미국에 바로 보고하는 거래요. 예. 그러니까 그 회사의 어떤 경영 철학이라든가 윤리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 안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시한다는 거죠. 매우 중요시. 그러니까 공장 전체가 너무 깨끗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91년도인가 그 회사를 퇴사했는데 그때는 예, 공장 안에 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예. 왜냐면 어느 공장 라인이나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머리에 먼지가 수북합니다. 분진이 날려가죠. 또 어느 공장 라인에 가면은 막 신발, 예? 구두 밑에 막 끈적거려요. 밑에 그 엑기스가 막 흘러내려가지고 청소를 했지만 거의 수시로 막 넘치니까 이게 청소 하나만 해요. 끈적거리고 예, 그러고 막 뭐가 묻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예, 사무실보다 더 깨끗하대요. 반질반질한 바닥이. 와, 그러냐고. 그건 다 이제 자동화 이런 걸로 해서 아주 정밀하게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생산직 직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생산직 그 회사의 생산직 직원은 컴퓨터 오퍼레이터예요. 컴퓨터 오퍼레이터. 컴퓨터만 볼 줄 알면 돼요. 예. 그 컴하고 그 힘든 기계를 옛날에는 막 뛰어가가지고 지금쯤 시간 온도 보고 온도가 올랐네 막 밸브 돌리고 막 그랬거든. 사람이. 예. 그 밸브를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데 반대로 만약에 돌렸다든가 사람이 오작동을 하게 되면 엉뚱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면 야간 근무. 그 회사는 야간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거든요. 주로 문제는 야간에 많이 발생해요. 작업자가 딱 근무를 하다가 낮에 피곤해서 잠을 안 잤기 때문에 졸아버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밸브를 잠근 시간을. 그때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허다했는데 지금은 뭐 컴퓨터 우리가 이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무실하고 똑같다고 그럽니다. 자, 의사소통 얘기도 그렇습니다. 의사소통이 그 기업은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제 라인이 옛날에는 자, 공장에서 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 과장한테, 담당 대리한테 먼저 보고해. 대리 없으면 과장한테. 그럼 과장이 부장한테, 부장이 공장장한테. 그 다음날 사장님이 알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장님이 미국에 있는데도 바로 보낸다는 겁니다. 직접 사장 메일 주소로, 최고 경영자 메일 주소로 바로 보내도록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의사소통.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라는 구성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이 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평가는 이 두 가지의 결합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 5가지는 암기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찾아라.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다음 페이지에서는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효과와 한계에서 문제가 나오는데요. 효과는 아까 그 목적과 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효과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다 효과죠. 효과. 네, 아까 그 목적과 같아요. 그러니까 한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계입니다. 한계라는 게 뭐냐면은
내부 통제 제도를 그러면 잘 갖춰 놓으면은 우리 기업은 마음을 푹 놓아도 되느냐 이거죠. 걱정거리가 없겠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겁니다. 한계를 한번 읽어보면은 아무리 잘 설계된 내부 통제라고 할지라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위험은 피할 수가 없다. 즉 최상의 자질과 경험을 지닌 사람도 부주의, 피로, 판단착오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내부 통제 제도도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므로 내부 통제 제도가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 요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기에서 말이죠. 잘 설계된 내부 통제 제도는 기업 내의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보기가 그렇게 써 있으면 그거는 틀린 보기예요. 아무리 잘 설계된 내부 통제라 하더라도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돼요. 없다. 그것은 결국에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사람인데 사람의 판단이 말이죠. 착오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회계관리 제도입니다. 내부 회계관리 제도는 내부 통제 제도 내에 있는 거예요. 내부 통제 제도 내에 있는데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뭐냐면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첫째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중요한 내용.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중요한 내용. 첫째, 자산보호와 관련된 통제입니다. 자, 회계 제도에서 자산을 뭐 직접 어떻게 닦고 기름치고 이렇게 보호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회계장부에 자산을 표시하잖아요. 자산을 표시하는데 그 자산이 다 현장에 있는 것들이죠. 생산부나 이런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올라온 장부 그것만 믿을 게 아니고 제대로 제2취에 있는지 재고 실사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계팀에서도 재고 실사를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자, 그 재고 자산이나 또는 유형 자산이 제자리에 잘 있는지, 창고에 통제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 등을 주기적으로 실사를 해주는 것이 맞다. 아니 그러면 생산부 사람들이 기분 나쁠 거 아니냐?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믿고 그냥 혼자 재고조사를 한 부서에만 맡겨놓으면요, 크로스 체크가 안 되면 만약에 생산부 사람이 재고조사할 때 피곤해가지고 어떤 악의적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피곤해가지고 잘못 조사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수정되지 않고 회계장부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해서가 아니고 꼭 의심해서가 아니고 사람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실사를 회계팀에서도 해야 됩니다. 내부 통제를 잘하는 회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은 제가 경리부서에 있었을 때가 있는데 신입사원 때쯤인 것 같은데요. 그때는 현금 출납자가 여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여직원보다 항상 그 부서의 담당 대리나 과장 반드시 다음에 퇴근합니다. 현금 출납자 퇴근하면 그 다음에 단 10분이나 30분이라도 늦게 퇴근해요. 뭐 하느냐 하면은 담당자 퇴근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퇴근했어요. 그러면 그 윗사람인 위에 담당 대리나 과장이 그날 장부 있죠. 자기한테 보고한 현금 잔고 그거 확인하고
금고 열어서 다시 확인합니다. 그 돈이 맞는지. 네, 80년대에는요, 회사 내에, 웬만한 회사는 우리 키만한 그 현금 금고가 있었어요. 현금을 굉장히 많이 거기 보관합니다. 당시의 거래는 현금 거래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외상 매출금 갚기 위해서 이렇게 007 가방 같은 거, 뭐 가죽 가방 같은 거, 이런 오피스 가방 같은 거 들고 거기다 수표 현금 가득 채워가지고 막 다니고 그런 시절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입금해주고 이런 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자, 이중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여직원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여직원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다 이게 뭐냐면 통제 활동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실 텐데,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무슨 은행들 말이에요. 고객의 돈을 뭐 몇십억을 해먹었다, 이런 얘기 뉴스에서 보셨죠. 예. 뭐 그 담당자니까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외금주는 내 돈이 그게 은행에 금고에 있는지 아닌지는 그건 외금주는 몰라요. 통장에 찍혀 있으니까 그거 당연히 거기 있겠지. 아는 거죠. 예. 그 내부에서 고객의 돈 계좌에서 밖으로 찍힌 통장은 그쪽에 있는데 이미 내부에서 지금 그걸 다른 데로 다 빼돌린 거예요. 그것을 왜 다른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크로스 체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느 경제신문에 보니까 요즘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가 엉망이다. 엉망인 것으로 보인다.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 내부 통제가 바로 이 내부 통제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중복해서 이렇게 관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회사가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자, 회계관리, 내부 회계관리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부정방지입니다. 부정방지. 부정방지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부정방지 프로그램에 이걸 포함시켜야 돼요. 자, 윤리를 중요시합니다. 윤리. 우리가 법보다도, 법에 없더라도 말이죠. 법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는 게 또 윤리예요. 법에 없더라도 윤리적인 경영을 해야죠. 그리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내부 고발자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내부 고발자가 되게 어려움을 겪죠.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거는 내가 보기엔 이건 부정한 행위야, 이건 윤리에 맞지 않아 해가지고 회사 내에 부정한 행위를 외부에다가 경찰이나 이런 데다가 고발을 했다, 이런 것이 이제 내부 고발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회사를 퇴사할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뭐예요? 내부 고발자가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환경이 있다 그러면 함부로 내부 고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규정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또 부정적발이나 혐의 발견 시 처리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매뉴얼로 잘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부정한 것을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걸 내가 발견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강령으로, 매뉴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사회나 감사의 감독 활동, 또 부정의 위험 평가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 활동, 이런 것 등이 포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회계 부정은 대개 누가 일으키냐면요,
경영진이 일으켜요. 경영진이. 요새는 이제 그 회계 관리가 안 되면은 그 밑에 담당자도 부정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러니까 담당자가 일으키는 부정은 대개 횡령 같은 거더라고요. 돈을 모르게 빼가지고 주식 투자하다가 또는 부동산 투자하다가 망했다든가 아니면 뭐 인터넷 그 도박 같은 거 이런 거 빠진 거 많이 보셨죠. 그 개인 담당자들은 보통 그런 것이고, 경영진의 회계 부정이 뭐냐면요, 분식회계예요. 분식회계 또는 비자금. 자금은 이것도 비자금이니까 횡령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했다는 것은 담당자한테 시켜가지고 자기 권한으로 돈을 회사의 운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빼돌리는 것을 우리가 횡령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분식회계라 하는 것은 이익을 조작하는 거예요. 이익을 조작하는 방법은 재고자산 평가 금액을 막 늘려버린다든가, 실제 단가는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걸 단가를 10만 원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10배로 재고 금액이 늘어버리겠죠? 그런 것들이에요. 단가 같은 건 외부에서 잘 모르거든요. 수량은 그대로인데 단가를 싹 고치는 거죠. 그런 행위.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아닌데 수익적 지출인 것을 전부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해가지고 비용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익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회계 부정 이런 것 등을 막으려면 그런 경영진의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걸 회피할 수 있는 적절한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큰 표가 있어요.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자, 내부 통제제도 FAT 1급에서 우리 여러분이 이론 시간에 배우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 이론 추가된 내용 다 마쳤어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부가가치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